어제 저녁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섰고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에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 완료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두 나라의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늘 새벽 카이로 공항에 착륙해 이집트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재판 지휘 라인에 있던 인사를 중용한 것은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 히토리오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두 나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된 여객선이 사고 6시간 20여 분 만에 암초에서 벗어났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선사에서 동원한 예인선 4척을 여객선 끝에 연결해 당기는 방식으로 2초 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섬에서 분리된 여객선은 자력으로 항해해 목포 사막부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담반을 꾸린 해경은 선박이 항구에 입항할 때까지 안전 관리를 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어젯밤 전남 신안 인근 돌섬에 좌초된 대형 여객선의 탑승객 전원은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사고가 난 시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어제 저녁 8시 17분쯤 대형 여객선 한 척이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했는데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탑승객들은 경비 함정에 나눠 탄 뒤 자정을 넘어 목포 해경 전용 부두에 모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고 경상자 27명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여객선이 좌초한 곳은 족도라는 무인도인데요. 사고가 난 여객선이 원래 설정했던 항로를 200m가량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객선은 퀸 제노비아 2호로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를 출발해 목포에 밤 9시 넘어서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 항로 이탈을 정황이 나타난 만큼 해경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장이나 항해사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의 과실 여부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배 외부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여객선에 있던 승객들은 사고가 난 지 4시간여 만에 모두 육지에 내렸습니다. 승객들은 놀란 마음을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요. 제보로 본 당시 상황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점 판매대가 떨어져 있고 물건들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운항 도중 무인도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승객들은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선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약간 폭발음 같이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진동도 되게 크고 그러고
몸이 좀 뒤로 밀렸어요, 자다가.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 얘기로는 엄청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리도 크고 진동도 심해서 뜨거운 거 들고 계시다가 손 뒤신 분도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갑판으로 모인 승객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함정을 기다리는 동안 선내 방송에 의지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내 차량을 선적하신 승객께서는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개인용품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선박을 자주 이용한다던 승객은 큰일 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랬나요? 선체가 그냥 배가 통째로 앞으로 쏠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 배가 제가 또 군대도 해군 나오고 해갖고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구조 함정과 헬기가 속속 도착하고 246명의 승객이 모두 부두에 내린 건 날을 넘긴 0시 40분쯤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육지에 발을 디딘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배 안에는 임산부와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는 등 모두 27명이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이 4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지만 승객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카이로 공항에 착륙해 이집트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첫날 휴식을 취한 뒤 현지 시각으로 이튿날 압델파타 LCC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오찬을 하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중동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어 현지 동포, 우리 기업 현지 법인 관계자들과 만참 간담회를 한 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으로 향합니다. 이집트 도착에 앞서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인사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아부다비로 날아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와 한국 정부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방위산업, 그리고 문화와 음식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 등 한 UAE 공동선언에 담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한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화답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국방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훈풍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오일머니를 잡을 기회가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걸 끝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진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리 아크 부대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매우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중동 순방국인 이집트에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새 수장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진우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지 11일 만입니다.
박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요직에서 밀려났다가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형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관련 절차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정 검사장이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박 검사장이 재검토하라고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장이 항소를 사실상 불허했다는 게 수사팀 주장입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 2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보임됐습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은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재판 지휘 라인에 있던 박철호 대검 반부패부장을 중용한 것은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망에 집단 성명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의 키워드로 조직 안정, 인적 쇄신을 꼽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사임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는 동시에 혼란스러운 검찰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 검사장은 항소를 신중 검토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중앙지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박 검사장을 임명한 것은 항소 포기는 옳은 결정이었고 이른바 외압은 없었다는 법무부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로 박 검사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가 지난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검사들이 다시 중용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사권으로 조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에선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박 검사장 기여가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보은성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검사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나 좌천도 거론됩니다. 작지 않은 폭의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직 안정보다는 혼란이 지속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검찰의 집단 항명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해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올리고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실적 전망은 AI 거품론과 AI 장비 가치의 감가상각 논란과 직결되는 만큼 AI 열풍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현재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우려감을 반영하듯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는 오락가락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시 마감 직후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AI 거품론과 AI 칩 감가상각 논란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시기에 성적표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번 실적 자체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쏟아진 대규모 제휴와 신규 계약만 고려해도 시장 추정치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AI 열풍이 시작되고 매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예상치를 웃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웃도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전망보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감가상각 방식이 더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칩의 실제 가용 연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만큼 분석가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엔비디아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감가상각 내용 연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AI 칩 감가상각은 이 고가의 AI 장비의 이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상 비용으로 나뉘어져서 인식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좀 말씀이 어렵나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이 AI용 GPU를 사면 그 장비 가격을 한 번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장비가 쓰이는 예상 기간인 이 내용 연수 동안은 나누어서 이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AI 칩의 실제 수명이 예상보다 짧거나 길면 이 관련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이익, 나아가서 주가와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AI 칩의 내용 연수를 5년에서 6년으로 잡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컴퓨터 장비의 내용 연수를 2년에서 6년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2, 3년에 불과하다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뒤집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아가 AI 산업이 지금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Many are questioning at this point in time, how much longer can the AI infrastructure spend continue? They're questioning the excessive valuations of some of these tech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revolution.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장기간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 지표 공백기를 거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10월 회의 당시에 연준 관계자들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 고용시장 위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높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인사들 간의 의견 충돌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졌던 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인사 대부분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10월 FOMC 회의록에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해 왔으며 목표치로 복귀할 조짐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질 것으로 봤고 반면에 일부는 실업률이 너무 치솟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2월 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만 동의를 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 당시에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일부 회의 참가자들은 동결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몇몇은 아예 인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블룸버그 TV는 이번 회의록은 연준조차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열돼 있다는 사실을 이 회의록이 상기시켜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중재판정부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점을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론스타를 상대로 한 2년여에 걸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수천억대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소송 비용 73억 원까지 회수하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엔 적법 절차 원칙을 끈질기게 강조한 부분이 컸습니다. 국제 투자 분쟁에서 이미 나온 판정을 취소하는 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이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앞선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새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등도 없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원용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 신문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편 건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2개의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책임을 두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편 것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앞선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였던 ICC 판정문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4천억대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3억에 달하는 소송 비용까지 한 달 내로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시간에 달하는 미국과의 시차, 그리고 수만 쪽의 영문 서면과 씨름하며 1.6%라는 승소율을 뚫어낸 우리 정부. 발표자로 나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승소가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고 유출을 막아낸 쾌거라며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큰 기여를 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배상금 0원이란 기적의 결과를 이끈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부가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다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나쁘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소송을 추진해왔던 지난 정부 대응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 승소 가능성은 제로라며 거세게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새 정부 쾌거라 말하는데 이런 식이면 머지않아 나라 건국도 이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4천억 원을 론스타에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셋째 주, 그러니까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이번 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17%로 기세가 그리 크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성동, 용산, 서초, 송파구 등은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3분기까지 영업 실적이 발표됩니다. 올해 들어 2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3천억 원 많은 14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죠.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이 오늘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광장에서 문을 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오전에는 누구나 입장 가능하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유료 입장을 통해 운영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광주광역시의 첫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 착공식을 엽니다. 여의도 더현대 서울의 1.4배 규모로 2027년 말 완공해 2028년 개장이 목표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중상을 당한 모녀 가운데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부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돌진 사고 부상자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공영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인 모녀가 중태에 빠졌는데 2살 난 딸은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 돌아가니까 쾅 소리가 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지고 올려 뺐어 사람을. 70대 운전자 A씨는 주차 요금을 결제하려고 창밖으로 손을 뻗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이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부천 제1시장 돌진 사고 당시 중상자로 분류됐던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받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는데 2사람은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B씨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13일에는 인천 마전동에서도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20대 여성이 치여 숨졌는데 역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벌어진 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장 A씨의 항소심 결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된 경찰관이 불복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40대 직원이 10억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해 대기 발령 조처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요양원 6층에서 60대 환자 A씨가 3층으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노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40대 사위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자체가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대북 풍선 1000여 개를 날린 혐의 등으로 60대 A씨 등 20명을 송치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씨 재판 중계 요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첫 재판 이후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고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 시작부터 서증 조사 전까지 중계를 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받는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혐의는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계에 따른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겨놨습니까? 김 씨는 김건희 씨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모친 최은순 씨 금고 속에 있던 경찰 인사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 편지는 중요한 건지 모른 채 찢었으니 증거를 없앨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김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50여 쪽 분량 의견서와 80장 분량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모친 최은순 씨도 2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할 만큼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막바지 조사를 남겨둔 김건희 씨와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도록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몸으로 막아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국회의안과를 점거해 서류 접수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저항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충돌 6년 반 만에 마무리되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대한민국이 전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이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이전한 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글로벌픽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두 나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금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지난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일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어렵게 재개했지만 보름 만에 또다시 금지한 겁니다. 我还想强调的是，近期由于日本首相高市早苗倒行逆施，在台湾等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한층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輸出の円滑化を働きかけていくとともに、残された10都県産の水産物の輸入規制の撤廃等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앞서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관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은 최대 20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중국은 자국 어선과 일본 해양보안청 선박이 충돌한 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또다시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중국에 급파하며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모색했지만 중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중일 간 외교적 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영국은 간첩 활동을 하는 러시아 선박이 자국 해역에 진입했다며 위협 시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철로 폭파 사건이 발생한 폴란드에서는 추가 파괴 공작 경고가 나오는 등 유럽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최근 몇 주간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 해역 경계를 떠돌던 러시아 선박 얀타르호가 영국 해역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얀타르호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해양연구선으로 등록돼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간첩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This is a vessel designed for gathering intelligence and mapping our undersea cables. 영국군이 얀타르호를 추적하기 위해 해군함과 공군 초계기를 띄우자 얀타르호는 조종사들을 향해 레이저를 쐈습니다. 힐리 장관은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며 추가 위협이 있을 경우 군사적 옵션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y message to Russia and to Putin is this. We see you. We know what you're doing. And if the Yantar travels south this week, we are ready.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영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계획이 부족하다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폴란드 철로 폭파 사건 이후 유럽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Which highlights the unprecedented risk to European transport infrastructure. Russia's attacks have become increasingly brazen. 이 사건으로 폴란드가 러시아 영사관 한 곳을 폐쇄하자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은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후로 추가 파괴 공작이 우려된다며 대응 작전에 병력 10,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최근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피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리카르도 피레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가자지구에서 올해 첫 겨울 폭풍이 발생하면서 17,000가구가 직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피레스 대변인은 특히 가자지구 곳곳에 조성된 난민촌의 텐트가 물에 잠기면서 어린이들이 저체온증과 호흡기 감염, 사망 등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와 충주를 잇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추가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착공 8년 만에 주요 구간이 연결되면서 청주에서 충주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넘게 줄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왕복 4차선 도로 위를 차들이 막힘없이 달립니다. 새롭게 추가 개통된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로 충북 음성군 소위면에서 충주시 대소운면까지 10.7km 구간입니다. 기존 청주에서 음성까지만 이어지던 도로가 이제 충주까지 한 번에 연결된 겁니다.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 청주에서 충주까지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90분가량 걸리던 것이 이제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개통이 지역 남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와 충주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55km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을 우리는 1시간 반씩이나 걸려서 서로 소통하지 않고 단절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건 충주에서 제천을 잇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를 넘겼는데 다음 달이면 충주 신천 교차로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도로도 모두 열릴 예정입니다. 신천 교차로에서 또 저기 건강 교차로라고 해서 그 구간이 한 4.2km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되면 완전 개통이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지 8년, 사업 구상 단계까지 포함하면 15년 만에 충북의 남북을 잇는 핵심 축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충북 전역의 반나절 생활권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며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2.6도로 다시 영상권 기온을 회복했고요. 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선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구 0.8도, 광주 4.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15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